새벽 안개가 토스카나의 올리브 나무 사이로 내려앉는다. 한 소년이 종이를 무릎에 올리고 새의 날개를 눈으로 베낀다. 이름 레오나르도. 아버지는 공증인이었고 어머니는 들국화 냄새가 나는 여인이었다. 법의 문장과 들판의 바람 두세 개가 소년의 가슴에서 만났다. 여러분이라면 첫 질문을 어디에 던지겠는가? 하늘인가 물인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인가? 소년의 연필 끝은 셋 모두를 향했다. 깃털의 결을 더듬고 시냇물의 거품을 세고 사람의 미간 주름을 관찰한다. 질문은 쏟아졌고 대답은 더디게 걸어왔다. 그 느림을 그는 좋아했다. 느림은 깊이가 되는 첫 단계였으니까. 피렌체의 골목은 돌바닥이었고 돌바닥은 발뒤꿈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 골목 끝 베로키오의 공방문이 열렸다. 뜨거운 쇠 냄새, 달군 왁스 냄새, 젖은 목재의 숨결이 한 방에 섞여 있었다. 여기서 그는 금속을 두드리고 안료를 빻고 천을 당겨 말렸다. 양손에는 기술이, 눈동자에는 호기심이 차곡차곡 쌓였다. 어느 날 스승의 그림 한가운데에 그가 그린 천사의 미소가 들어갔다.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다. 스승의 천사보다 제자의 천사가 더 산다. 그 순간부터 레오나르도는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더 얹었다. 빛은 어디서 태어나 어디로 사라지는가? 피렌체의 햇빛은 건축의 면을 미끄러져 내려 음영을 만들었다. 그는 손등을 눈에 대고 반쯤 가린 채 사물을 봤다. 가려진 빛은 형태의 윤곽을 또렷하게 했다. 그 윤곽의 경계, 바로 거기서 회화의 비밀이 시작되었다. 선이 아니라 공기, 경계가 아니라 깊이. 그는 색과 공기의 사이에 이름을 붙였다. 스푸마토. 연기처럼 경계가 사라지는 그림의 호흡. 여러분의 하루에도 경계가 너무 또렷해 답답할 때가 있는가? 그럴 때 그는 말했다. 경계에 공기를 불어넣어라. 부드러운 전환이 사람을 오래 보게 만든다. 레오나르도는 그림만 그리지 않았다. 그림은 질문을 시험하는 도구였고 전장 전체는 그의 실험 노트였다. 해부학. 첫 겨울 그는 차가운 해부실의 돌바닥에서 붓을 들었다. 힘줄의 방향, 근육의 격, 관절의 회전, 심장의 판막. 피부 아래 세계는 질서였다. 그 질서를 알면 움직임의 법칙을 예측할 수 있었다. 사람의 눈은 왜 둥근가? 빛은 왜 굴절되는가? 눈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는 각막의 공률을 그리고 수정체의 두께를 계산하며 그림의 초점을 물리학으로 끌고 왔다. 그래서 그의 초상화는 보인다기보다 응시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 시선에는 물리와 생리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물. 그는 물을 사랑했다.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가면 지형의 고집이 보였다. 물이 소용돌이치면 바람의 습관이 드러났다. 그는 폭포를 그렸고 소용돌이의 나선들을 겹겹이 그렸다. 파도가 모래를 핥는 그 얕은 자리에서 그는 세계의 큰 법칙을 본 듯했다. 작은 곡선들이 모여 큰 질서를 만든다. 여러분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운명을 바꾸는 순간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습관을 곡선처럼 쌓았다. 매일 아침 스케치, 낮에는 관찰, 밤에는 기록. 기록은 거울 글씨로 뒤집혀 있었다. 그의 비밀이 아니라 왼손의 편안함을 위한 실용이었다. 실용은 종종 신비로 오해됐다. 밀라노. 그는 스포르차 가문에 편지를 썼다. 나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저는 도시를 지키는 성곽을 설계할 수 있고 운하를 파서 물길을 바꿀 수 있으며 공연을 위한 기계와 축제의 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는 스스로를 기술자라 소개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스포르차의 말 동상. 주조 기술의 한계를 밀어붙이려던 거대한 계획. 그는 새를 녹일 용광로의 온도 곡선을 계산하고 거푸집의 수축률을 예측했다. 그러나 전쟁이 왔다. 청동은 조각 앞으로 오지 않았다. 청동은 대포가 되었다. 그의 말은 점토로 남았고 비바람에 닳아 사라졌다.
실패는 조용히 찾아와 오래 눌러 앉았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무엇을 남기겠는가? 그는 도면을 남겼다. 도면은 실패를 다음 세대로 건넨다. 실패가 다음 성공의 자원이 되는 방식. 레오나르도는 그 방식을 믿었다. 최후의 만찬. 벽은 건조했고 공기는 습했다. 그는 전통적인 프레스코를 거부하고 느리게 말라가는 기름을 시도했다. 느림은 섬세함을 주었지만 습기는 그림을 갉아먹었다. 그럼에도 장면은 살아있다. 하나의 이름이 던져지고 12 표정이 번개처럼 갈라지는 순간 손의 방향, 눈의 동선, 빵 부스러기의 위치까지 합이 맞춰졌다. 중심의 고요와 주변의 파문. 그는 시간의 심장을 화폭에 박아 넣었다. 여러분, 한 문장이 회의실을 정지시키는 순간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정지의 이유가 뭔지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모든 시선을 한 점에 모아라. 그리고 그 점을 둘러싼 공기를 흔들어라. 비행. 소년의 눈으로 본 새는 여전히 그의 어깨 위를 맴돌았다. 그는 날개의 골격을 그렸고 근육의 수축각을 적었다. 하늘의 바람을 계산하는 회전식 측풍 장치를 구상하고 인력으로 구동되는 오니소프터를 스케치했다. 바람은 무게를 이기지 못했고 장치는 땅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던졌다. 던져진 하늘은 수세기 뒤 누군가의 날개가 되었다. 지도. 체사레 보르자의 군무를 도우며 그는 도시와 강, 산의 높이를 그렸다. 새의 눈으로 땅을 그린 지도는 전장에서 방향이 되었고 평화의 날에는 운하의 계획이 되었다. 물길을 바꾸면 상업의 길이 바뀐다. 상업의 길이 바뀌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그는 도시를 하나의 심장처럼 보았다. 들고 나는 물, 들고 나는 사람, 들고 나는 생각. 펌프와 밸브의 개념을 물리에서 도시로 옮겼다. 여러분의 팀과 도시에도 펌프와 밸브가 있는가? 무엇을 밀어 올리고 무엇을 잠시 닫아야 하는가? 그는 늘 흐름을 설계했다. 모나리사. 미소는 얇았고 공기는 두꺼웠다. 그는 손가락 위에 손가락을 포개듯 얇은 색을 수십 번 쌓아 올렸다. 푸른 원근 속 다리와 물길이 보인다. 그 배경의 깊이는 초상화의 뺨을 앞으로 밀어냈다. 빛은 얼굴을 따뜻하게, 배경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늘함 덕분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대조는 고함이 아니라 속삭임으로도 가능하다는 증명. 한편 그는 몸의 안쪽을 계속 그렸다. 심장이 몸의 왼편에서 어떻게 비틀리며 수축하는지, 태아가 자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성장하는지. 그는 혈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그리고 뼈의 단면을 나이테처럼 펼쳐 보였다. 그 그림들을 보며 사람들은 가끔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두려움은 모르는 데서 온다. 알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는다. 밀라노에서 피렌체로, 로마에서 프랑스로. 그는 떠돌았다. 떠돌며 쌓은 것은 인맥이 아니라 관찰의 층들이었다. 새의 날개, 말의 목, 강의 곡선, 얼굴의 주름, 기계의 톱니다. 서로 다른 것들의 경계가 공기처럼 섞였다. 그 공기에서 그의 작업은 자랐다. 프랑스와 1세의 초대. 클루의 작은 성에 자리 잡은 노년의 레오나르도는 더 이상 큰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 대신 생각의 잔디를 손질했다. 가만히 앉아 창밖의 안개를 보고 그 안개가 계곡 위로 어떻게 뜨고 가라앉는지 기록했다. 세월이 그의 손을 느리게 했지만 느림은 다시 깊이를 불렀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질문을 무엇으로 남기겠는가? 그는 어렵지 않은 말을 적었다. 물은 모든 것의 동력이다. 그 문장은 물리학의 선언이자 삶의 비유였다. 흐르는 자가 살아남는다. 막히면 썩는다. 열고 닫는 타이밍은 지혜다. 그의 유산은 완성된 작품보다 미완의 페이지들에 더 많이 남았다. 미완은 초대장이었다. 다음 사람이 와서, 다음 시대가 와서 빈칸을 채우라고 건네는 초대장.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동시에 수많은 이름들이 같이 불린다.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작곡가, 디자이너. 레오나르도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연결 방식의 이름이었다.
이제 당신의 책상 위를 보라. 종이 한 장, 연필 하나, 물 한 컵. 그는 이 세 가지로 세계를 다시 스케치했다. 당신은 무엇으로 오늘을 다시 스케치할 것인가? 한 줄의 선으로, 한 방울의 물로, 한 번의 관찰로. 작은 곡선들이 모여 큰 질서를 만든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잊지 말 것. 경계에는 공기를, 질문에는 시간을, 기술에는 책임을, 사람에는 따뜻함을. 그가 남긴 가장 긴 작품은 캔버스가 아니라 생이었다. 생애는 느렸지만 촘촘했고 실패로 굵었고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질 때 그의 스케치북 한 장이 바람에 넘겨지는 소리를 상상해보라. 사각하고 넘어가는 그 한 장 뒤에 새의 날개와 물의 곡선과 사람의 미소가 차례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너는 오늘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기록했는가? 무엇을 다음 사람에게 건넬 것인가? 대답은 길지 않아도 된다. 한 줄이면 충분하다. 나는 흐름을 만들었다. 그 한 줄이 모이면 시대가 바뀐다. 레오나르도의 시대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시대도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 비가 오던 날 그는 진흙탕에 막대기를 꽂았다. 그림자가 하루 동안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때 그는 마음속에 작은 별표를 쳤다. 정오. 나중에 그는 알았다. 별표 하나가 도시의 시계를 맞춘다는 사실을. 숲을 걸을 때면 그는 길을 먼저 던졌다. 바람이 잎을 스치는 소리, 나뭇가지가 서로를 긁는 소리, 멀리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소리는 형태를 갖고 있었다. 폭포의 포말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 리듬은 종이 위에서 선이 되었다.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 물의 무게와 속도가 손끝에서 느껴졌다. 공방의 하루는 단순하지 않았다. 천을 팽팽히 당겨 바탕을 만들고 동물 접착제를 바르고 안료를 비늘처럼 얇게 갈아 기름과 섞는다. 돼지모 붓과 다람쥐 털 붓은 서로 다른 숨결을 남겼다. 그는 붓을 씻는 물조차 아까웠다. 그 물의 탁해짐은 색의 성격을 보여주는 작은 실험실이었으니까. 툭툭 털어낸 붓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의 모양으로 그는 습도와 온도를 추정했다. 원근법을 배우던 첫날 선생은 말했다. 여기 이 바닥 타일의 선이 저 한 점으로 모이는 걸 보아라. 그는 바닥 대신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흘러가는 길에도 수렴점이 있었다. 멀어질수록 덩치는 작아지고 색은 푸르게 물들었다. 공기 원근. 그는 공기 자체가 렌즈임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의 배경은 언제나 서늘했고 그 서늘함 속에서 주인공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음악도 사랑했다. 은으로 만든 리라를 품고 귀족들의 홀에서 즉흥곡을 연주했다. 음표가 아니라 손의 궤적으로 음악을 기억했다. 그 궤적은 훗날 그림의 손놀림이 되었고 기계의 도면이 되었다. 음악과 기계는 서로 먼 것이 아니었다. 둘 다 시간 위에 구조를 세우는 일이었다. 축제. 그는 궁정축제를 설계했다. 천장이 열리고 별들이 내려오는 장치. 무대가 바다로 변하고 인어가 헤엄치는 장치. 사람들은 마법을 보았지만 그는 물리와 도르래, 기어와 균형추를 보았다. 놀라움은 계산에서 왔다. 계산은 노동자의 손에서 완성되었다. 한 번은 도시의 역병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도시의 스케치를 넓은 거리와 높은 창으로 다시 그렸다. 공기의 순환을 돕기 위해 창문은 마주보게, 수로는 직선이 아닌 완만한 곡선으로. 위생과 구조의 만남. 병이 사라지는 법은 때로 그림 속에서 먼저 나타난다. 그의 노트에는 이상한 기계가 많았다. 자기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수레. 스프링을 감아 동력을 저장하고 톱니데가 그 힘을 천천히 꺼내 쓰도록 설계했다. 발걸음이 아닌 시간을 연료로 삼는 최초의 차. 그는 바퀴살 사이의 응력 분포를 계산했고 회전축에 구슬을 넣어 마찰을 줄이는 방식을 그렸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베어링의 원시적 직관이었다. 또 하나 갑옷을 쓴 수레.
사방으로 총알을 내고 바퀴는 경사면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톱니대를 새겼다. 공포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은 평화의 값을 잘 안다. 그는 전쟁의 기계를 그리면서도 전쟁이 끝난 뒤 강이 품을 수 있는 다리와 수문을 더 오래 그렸다. 아르노강. 그는 수로를 바꿔 배가 바다로 더 빨리 나가게 하는 계획을 썼다. 이익은 상인에게, 속도는 도시에, 질서는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생각했다. 그 계획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도시는 아이디어를 기억한다. 오늘의 운하와 제방에는 그때의 선 하나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 그의 거울글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사람들은 비밀 암호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웃었다. 왼손으로 잉크를 끌며 쓸 때 번지지 않으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편했다. 편안함이 만든 기호학. 가끔은 가장 단순한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다. 그림의 재료. 그는 안료의 본성과 바인더의 습관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납백의 밝음, 진한 푸른 라피스의 비용, 녹색 말라카이트의 과한 투명. 그는 싸구려 안료의 장점도 비싼 안료의 단점도 함께 적었다. 무엇이든 맹목 없이. 믿음은 시험 뒤에 온다. 젊은 제자 살라이가 공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장난꾸러기 같았다. 장난은 공방의 공기를 가볍게 했고 때로는 그의 끈기를 시험했다. 공방은 가족이자 배움의 장소였다. 그는 제자의 실수를 도면의 빈칸으로 바꾸었다. 누군가의 실수는 누군가의 발견으로 자라난다. 로마 시절 그는 경쟁자들과 때로 차갑게 때로 뜨겁게 논쟁했다. 회화와 조각, 무엇이 더 위대한가? 그는 조용히 말했다. 빛이 머무는 곳이 회화다. 빛을 가두는 방법을 아는 자가 근사치를 얻는다. 근사치는 진실에 닿는 가장 인간적인 길이었다. 노년에 가까워지자 그는 거대한 홍수의 꿈을 반복해서 그렸다. 산이 무너지고 도시가 잠기는 장면. 두려움의 그림이 아니었다. 자연의 스케일을 이해하려는 마지막까지 거대한 계산이었다. 물의 층이 바람의 층을 어떻게 이기고 흙의 층을 어떻게 밀어내는지. 그는 세계를 층위로 보았다. 층위 사이의 압력과 균형을 보았다. 프랑스의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북쪽빛. 그는 여전히 미소의 비밀을 연구했다. 미소는 입술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광대의 근육, 눈가의 미세한 주름, 입꼬리와 턱끝 사이의 길. 그 길에 공기를 얹으면 미소는 겨우 보이기 시작했다. 과한 해석이 아니라 미세한 세공. 느림으로만 가능한 결과였다. 그가 떠난 뒤 그의 노트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해부 도면은 의학교과로, 물의 스케치는 유체역학의 서문으로, 기계 도면은 산업혁명의 박물로 변했다. 미화는 여전히 초대장이었다. 빈칸을 본 사람들은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각자의 시대에서 자기의 선을 그었다. 우리는 종종 완성을 꿈꾼다. 그러나 그는 과정의 왕이었다. 과정은 반복이고 반복은 장인의 기도였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손은 얇아지고 선은 단단해졌다. 그 얇고 단단한 선들이 오늘의 도시와 공장과 연구실까지 이어져 왔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빈칸인 것은 무엇인가? 빈칸을 두려워하지 말 것. 빈칸은 초대장이며 초대장은 관계를 만든다. 그는 빈칸으로 사람들을 불렀고 사람들은 빈칸에 자신을 남겼다. 오늘 밤 종이를 꺼내라. 한 줄을 그어라. 그 선이 삐뚤어져도 괜찮다. 삐뚤어진 선은 다음 선의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쌓이면 당신만의 원근이 생긴다. 당신만의 공기가 생긴다. 그리고 내일 아침 물을 한 잔 천천히 보라. 잔 표면의 작은 파문. 레오나르도는 그 파문에서 세상의 나선을 보았다. 당신도 보게 될 것이다. 작은 곡선이 큰 질서를 부른다는 것을,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비트루비우스 인간. 정사각형과 원 안에 선 사람. 팔을 벌리면 키와 비슷하고 배꼽은 원의 중심이 된다. 그는 인간의 비례를 도시의 비례와 연결했다. 문과 창, 복도의 폭, 계단의 높이.
몸이 편한 치수가 도시가 편한 치수였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단위가 아니라 관계에서 태어났다. 그는 색과 소리를 함께 생각했다. 붉은색은 북처럼 울렸고 푸른색은 플루트처럼 길게 남았다. 음의 높낮이와 색의 명도 대비 사이에 대응표를 만들려 했고 한때는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작곡하려는 꿈도 꿨다.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시도는 아름다웠다. 서로 다른 감각을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 위에서 사람은 더 멀리 본다. 해부를 하며 그는 종종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무지는 더 큰 죄라고 믿었다. 그는 기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덜 다치기 위해 기록했다. 의사가 더 정확히 알고 화가가 더 정직하게 그리고 장인이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지식의 책임은 실용으로 끝나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실험 방식은 간단했다. 가정, 관찰, 변수의 고정, 반복, 결과의 비교. 그는 결과가 마음에 들어도 다시 반복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같지 않다면 원인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과학의 길은 그에게 있어서 도덕의 길과 같았다. 스스로에게 엄격했고 타인에게 친절했다. 스케치북에는 종종 오늘 실패한 것들 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그 아래엔 안 되는 이유들이 가지처럼 뻗어 있었다. 금속이 이 온도에서 늘어나는 비율, 날개가 이 각도에서 꺾이는 순간, 물이 이 속도에서 분리되는 층. 그 가지 끝마다 작은 별표. 내일 다시 시도할 자리였다. 동굴. 그는 어둠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도 동굴로 들어갔다. 어둠은 무서웠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는 암석의 층을 보고 조개 화석을 보았다. 바다의 흔적이 산 중턱에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크게 말했다. 시간은 깊고 세계는 변한다. 그는 성서와 전통의 경의를 표하면서도 눈앞의 사실을 더 자주 믿었다. 믿음과 관찰의 접점을 찾으려 애썼다. 그 접점이 사람을 안전하게 이끈다고 믿었다. 하루는 이런 메모가 있다. 빛은 물의 표면에서 반사되고 두 번째 표면에서 굴절된다. 그 짧은 줄 뒤에는 셀 수 없는 관찰이 있다. 물컵을 돌려보고 햇빛을 가늘게 잘라보며 칼날처럼 만든 구멍으로 광선을 시험한다. 누구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실험이 그의 손에선 거대한 법칙의 입구가 되었다. 그의 기계 가운데는 시간을 저장하는 법이 많았다. 스프링 추 플라이휠. 시간은 힘이 되어 힘은 움직임이 되었고 움직임은 목적이 되었다. 시간을 저장하고 꺼내 쓰는 법을 알면 사람의 노동은 덜 위험해졌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손은 더 안전해졌고 바퀴는 더 오래 버텼다. 그는 자주 적었다. 자연은 게으르지 않다. 다만 가장 경제적인 길을 찾을 뿐. 그래서 그는 곡선을 사랑했다. 곡선은 경제학의 모양이었다. 부드럽지만 가장 멀리 가는 길. 제자들에게 그가 가르친 것은 요령이 아니었다. 관찰의 예의였다. 사물에 먼저 말을 걸지 말고 먼저 들으라고 했다. 사람에게 조언하기 전 먼저 묻고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줄어들었다. 그의 그림이 조용한 이유는 그 조용함 속에 긴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었다. 그는 자연을 찬양하지 않았고 모방하지도 않았다. 자연과 대화했다. 대화는 언어가 아니라 반복과 관찰, 조정과 수정으로 이루어졌다. 한 번의 대화로는 끝나지 않았다. 수백 번의 대화가 쌓여야 비로소 선 하나가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프랑스의 마지막 겨울, 그는 손목을 주물렀다. 관절이 씁쓸하게 굳어졌다. 그는 긴 호흡으로 선을 밀던 예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가 왔다. 손이 더디면 눈이 느려지고 눈이 느려지면 마음이 깊어진다. 그 기품으로 그는 남은 시간을 채웠다. 마지막 날의 기록은 없다. 다만 전해지는 장면이 있다. 왕이 그의 손을 잡아 주었다는 이야기.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이 상징한 약속이었다. 예술과 과학,
권력과 기술이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사람의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진다는 약속. 그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건 거창한 재능이 아니다. 3가지 습관이다. 하나, 매일 조금씩 끓이기.